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의 성취와 항상 함께하는 고아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9월 모의고사를 봤어요. 자, 이제 6월 모의고사도 봤고요. 9월 모의고사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수능 특강도 풀었고 수능 완성도 풀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요, 내가 가진 약점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중간중간에 빈 곳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채워 나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항상 이 수능은 진화하고 변하기 때문에 평가원이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분석을 해서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미 봤던 6월 모의고사, 그리고 9월 모의고사, 그리고 연계 교재 내용까지를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가 수능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사실 지금요, 시기적으로 마음이 많이 불안할 때예요. 아무래도 지금 시간도 부족하고 또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뭔가 뭐랄까요, 좀 난 많이 못한 것 같아. 그동안 남들은 다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난 뭐 했지? 이러면서 많이 불안해할 수 있는 시기인데요. 선생님이 처음에 들어올 때 들려줬던 음악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음악이요,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선곡한 노래입니다. 자, Keep Holding On이란 노래인데 여러분들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뚜벅뚜벅 한 걸음씩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명언으로 시작하면서 이번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준비한 명언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이 이야기한 명언은요, 나약한 태도는 성격도 나약하게 만든다 라고 했어요. 나약한 태도가 성격도 나약하게 만든다. 자, 여러분들 지금요, 우리가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을 쌤도 느껴봤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한지 알아요. 그러면 정말 나약해지게 돼 있거든요. 나는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또 중간중간 기억을 해보면 내가 그렇게 또 열심히 하진 않았던 것 같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나? 아닌 것 같아. 내가 순간순간 찰나찰나에 놓쳤던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을 하고 내가 그동안에 그때 공부할 걸 안 했어, 이런 생각만 자꾸 하게 되면은요, 정말 내가 나약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정말로 1분 1초까지 다 공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내가 할 만큼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 내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꽉 붙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차곡차곡 얹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가봅시다.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은요, 서양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 목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서양사가 1, 2로 돼 있죠. 요즘에 점점 뜨고 있는 주제, 그리고 아주 어렵게 나오는 주제가 바로 이 서양사 파트의 중세 그리고 근대 부분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이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도 매우 어렵게 나왔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뒀어요. 그죠? 자, 그러면 문제를 좀 보고 들어가 볼게요. 자, 문제를 보니까 하인리 5세는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인리 4세까지는 많이 기억을 하죠. 왜냐하면 하인리 4세와 그리고 그레고리우스 7세의 카노사의 굴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신과 거룩한 로마 교회, 그리고 죽은 이신 교황 칼릭스투스에 대한 사랑으로 하면서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교회법에 따라 자유롭게 성직자를 선출하고 서임하는데 동의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를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이게 지금 성직자 서임권을 교황에게 넘겨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시기를 물어보는 게 지금 아주 촘촘하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 강좌 제목이 뭐예요? 촘촘한이죠, 그죠? 촘촘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아주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석을 해줘야 하는데, 자, 봅시다. 동서교회 분열, 카노사의 굴욕, 그리고 클레르몬 공의회가 나와 있고요. 이번에 포인트가 된 부분, 킬링 포인트가 된 부분은요, 이 클레르몬 공의회였어요. 클레르몬 공의회는 1095년부터 굳이 말하면 이거를 굳이 다 쓰자면요, 이게 1130년까지는 가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르바누스 2세가 우리가 십자군 전쟁하러 가자, 십자군 전쟁을 하러 가자고 얘기했던 그 회의는 요때 나오게 되죠. 1095년. 자, 그리고 여기 등장한 이 자료의 내용은요, 1112년에
1122년에 등장했던 것으로서 요것은 자 보름스에서 등장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 보름스 협약의 내용이 지금 1122년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게 지금 카노사이 굴욕의 결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카노사이 굴욕의 결과로 나온 거니까 나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가 답이 아니라 다가 답이었어요. 시기적으로 클레르몬 공의회 다음이었기 때문에 자 이때 학생들이 채점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결과를 보고서 놀랬던 거예요. 세상에 지금 여기 나온 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 교황과 정치권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니 지금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십자군 전쟁과 연관된 회의를 주고 이 회의 다음이게 전이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럴 때 놀라죠. 어떡해. 우리가 지금 한 사건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벅찬데 자 지금 여기 보니까 다른 사건 십자군 전쟁과 연계시켜서까지 기억을 해야 돼? 아 이건 연도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해서 완전히 연표 쪽으로만 연표 암기해야 돼 이렇게만 생각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물론 연표를 다 외우면 쉽게 풀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자 그렇지만 진짜 여러분에게 바라는 학습의 태도는 어떤 걸까요? 그냥 여기 등장하는 이 교회와 그리고 정치권의 갈등 이걸 따로 공부하고 그리고 십자군의 전쟁 따로 공부하고 대부분 이게 따로 공부하잖아요. 하지만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를 주고받게 돼 있어요. 사건, 사고가 서로 밀접한 연관관계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 간접적 영향에 따라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질문을 제기했던 것이 바로 이 문제의 시사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자 더 깊은 차원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필요가 있겠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 사이의 그 관계를 우리가 파악을 해가면서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지금 9월 평가원 문제였죠? 자 그러면 여기 이 문제는 6월 평가원 문제였어요. 자, 이 문제도 어떤 내용을 묻고 있었냐 하면은요. 자, 어떤 조약이 나왔는데 종교 전쟁의 결과 조약이 나온 거예요. 자, 결과가 어떤 모습이 나오게 됐냐면 칼뱅파가 공인을 받았고요. 자, 그리고 종교적 평화가 찾아왔으며 네덜란드와 스위스가 독립을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서 유럽에서 새로운 국제 관계가 형성되게 된 거죠. 자, 이 조약은 베스트팔렌 조약이고요. 베스트팔렌 조약은 1648년에 체결된 것으로서 이 16세기부터 나왔던 종교 개혁이 결국은 17세기 중반 무렵에 마무리가 된 것이었어요. 자, 이 사건의 위치를 묻는 문제였던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자, 가나, 다라, 마 중에 또 많은 친구들이요. 이 나다, 라 중에 헷갈렸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요건 종교에 대해서 묻는 건데 밑에 연표를 보니까 어때요? 여기 아우크스부르크 화이나 아니면 여기 95교주 반박문 이런 것들은 모두 교회에 대한 이야기, 즉 종교 개혁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도 보니까 낭트 친형이 나와 있죠, 그죠? 요것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정치 파티 얘기 나오죠. 청교도 혁명, 크로멜, 명예혁명. 이거는 영국혁명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연표에 하나와 연관된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것만 낸 것이 아니라 정치도 같이 냈죠. 즉 모든 역사는 서로 관계를 주고받으며 밀접하게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파악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자 낭트 친형이 1598년이고요. 청교도 혁명은요. 굳이 연도를 써보자면 청교도 혁명은 1640년 무렵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기는 지금 여기서 청교도 혁명 다음에 여기였어요. 자 크로멜이 호경 취임한 시기가 1653년이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 시기였던 거예요. 정답이 라였어요. 청교도혁명 시작하고 그 다음에 크로멜 취임 여기 사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하나의 부분에만 국한시키지 말아라는 겁니다. 때문에 좀 더 넓고 크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할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준비한 촘촘한 십지선
자, 촘촘한 십지선에 지금 선택지 10개가 나와 있고요. 이 과정에서 각 자료가 어디에 들어가는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연표를 보시면요. 종교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섞여 있어요. 그래서 때문에 이 사건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먼저 유럽의 흐름을 파악한 다음에 그 뒤에 사료를 보고 나서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가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요. 자, 1번부터 가볼게요. 자, 오토 1세가 황제 즉위하는 시기가 앞에 나와 있죠. 그죠? 자, 오토 1세가 황제 즉위하는 것은 어느 나라의 황제가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신성로마 제국이죠. 그죠? 자, 신성로마 제국은 옛 그 프랑크 왕국에서 프랑크 왕국의 카를로스 대제가 서로마 제국의 대관을 받은 것을 그 영광을 이어서 받은 것으로 어찌 보면 서유럽을 대표하는 이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토 1세는 962년에 황제로 즉위하게 되었어요. 962년. 자, 지금 보니까 10세기 중반쯤 되겠죠. 그죠? 오토 1세는 동프랑크, 서프랑크, 중프랑크 중에서 동프랑크를 이끌었던 사람이었고요. 당시 교황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됐죠. 당시 이민족의 침략도 막아주게 되었고 이 로마 교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됐기 때문에 962년에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 전부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성상 숭배 금지령 또는 성상 파괴령이라고도 하는 이 성상 숭배에 대한 문제 때문에 동서교회가 서로 옥신각신 싸우는 중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것이 여러 가지 배경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동서로마의 교회가, 동서유럽의 교회가 분열되게 됐는데요. 이 동유럽 서유럽의 교회가 분열된 시기는 1054년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동서교회 분열해서 동쪽 교회가 뭐였죠? 여기는 그리스 정교였죠. 자, 그리스 정교는 황제하고 그리고 교황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황제가 교황을 겸하죠. 그리고 로마 가톨릭이 있어요. 로마 가톨릭은 이제 황제와 교황이 따로 이제 다른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 측에서는 당연히 이 교황 세력이 황제 측을 포섭을 해야만 끈끈한 유대 관계를 유지를 해야만 그 힘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요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교황이 카를로스 대제를 황제로 임명을 해주고 오토 1세를 즉위시켜주고 이러면서 관계를 맺어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동서교회가 분열된 상태에서 자, 지금 여기 등장한 아주 큰 사건이 나오죠. 자, 카노사의 굴욕이 나옵니다. 자, 카노사의 굴욕은요 동유럽이 아니라 서유럽에서 생겨났던 교회와 정치권의 대립이에요. 어디라고요? 서유럽. 자, 그러니까 적어볼게요. 요 카노사의 굴욕은 서유럽이고 굳이 한 번 더 쓰자면 로마 가톨릭 내부에서의 갈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서유럽 즉 로마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 이 교황과 황제가 다투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카노사의 굴욕은 언제였느냐? 자, 1076이라고도 하고요. 사실은 77이라고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 두 개 다 쓸게요. 자, 카노사의 굴욕이 등장하게 됐는데 요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옆에다 써볼게요. 자, 당시 교황이 누구였죠? 교황이 그레고리우스 7세. 그죠? 자, 그레고리우스 7세. 이 사람은 당시 클리니 수도원을 대표로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좀 꼬장꼬장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뭔가 아주 원칙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교황 대 누가 갈등합니까? 황제가 갈등하게 되는 거죠. 자, 황제. 어느 나라의 황제입니까? 자, 먼저 이름을 쓰고. 자, 하인리히 4세죠. 자, 그레고리우스 7세와 하인리히 4세가 갈등을 하게 됐어요. 자, 이때 그레고리우스 7세는요. 이 황제가 성직자 서임권을 가지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하인리히 4세는 내가 임명을 했는데 이제까지 많이 해왔다 하면서 된다고 하죠. 결국은 싸우다가 하인리히 4세가 파문됐고 이 파문된 걸 취소해달라면서 카노사에 찾아가서 맨발로 며칠간 부탁을 하죠. 그죠? 이게 바로 카노사의 굴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하인리히 4세는 어느 나라의 황제다? 써볼게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다는 부분도 알아두셔야겠어요. 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이니 4세. 자, 앞으로 잠깐 가볼게요. 자,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누구도 있어요? 오토 1세가 있죠. 그죠? 오토 1세도 마찬가지로 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알아두셔야겠어요. 같은 국적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튼 결국은요. 이 카노세 굴욕에서 교황 측이 이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요. 성직자에 대한 서임권은 교황에게 가게 됐는데 사실 그 뒤로요. 바로 이 성직자 서임권을 교황이 다 이제 이걸 썼다기보다는요.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 황제 측이 자꾸 뭔가 이거 앗아오려고 그랬어요. 하이니 4세가 이후 죽고 나서요. 그 다음 하이니 5세가 그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이 나왔는데 이 아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든 이 성직자 서임권을 좀 가져와 보려고 노력을 좀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황제 측이 실패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 볼게요. 카노사의 굴욕이 있고 나서 클레르몬 공유회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십자군 전쟁에 대한 결정이 일어나고 그 뒤에 1122년 우리가 아까 맨 처음 들어올 때 문제 봤었죠? 1122년에 보름스 예백을 통해서 결국은 이 성직자 서임권을 교황 측이 가져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카노세 굴욕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계속 가볼게요. 자, 카노세 굴욕이 있었고요. 그런 다음 클레르몬 공의회를 통해서 연도 적어볼게요. 자, 1095년 이걸 통해서 결국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이거는 자, 지금 십자군 전쟁하러 가자. 자, 우리가 십자군 전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라고 말했던 그 회의가 바로 요거예요. 클레르몬 공의회. 물론 클레르몬 공의회는요. 한 번만 열린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열리기 때문에 1130년까지 열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사건은 바로 십자군 전쟁하러 가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때로 국한을 시켜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그 뒤에 전쟁이 터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부터 전쟁이 유지가 되고 있는 와중에 성직자 서임권에 대해서 결론이 난 게 요 사이. 자, 지금 여기 4번에 들어가는 요게 바로 뭐가 나오겠다? 보름스 예백이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결국 하인리 5세가 나는 성직자 서임권 포기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 들어올 때 봤던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 좀 되시나요? 자, 그러면 그 뒤로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런데 그 십자군 전쟁이 말이에요. 유지가 되다가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이 십자군 전쟁은 누구의 이름을 걸고 가는 거예요. 이 신의 이름을 걸고 이슬람을 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1차 십자군까지는 괜찮았어요. 1차 십자군은 예루살렘 왕국을 세웠고요.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는데 이것이 2차, 3차, 4차까지 가게 될 때는 완전히 변질하게 된 거죠. 이때 자, 라틴 제국이 건설되게 됐는데 라틴 제국은 어디에 건설된 거냐면 이게요. 자,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하는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에 건설된 것이었어요. 자, 이거 시기를 써볼게요. 자, 1204년. 몇 세기입니까? 13세기 초에 4차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해서 그 지역에 자기네 나라를 세웠어요. 자, 즉 아군의 자기 같은 교회죠, 그죠? 같은 교회 세력, 같은 크리스트교 세력의 성지죠. 어찌 보면 이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결국은 이것이 완전히 변질되었다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십자군 전쟁 자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감을 가지게 되죠. 자,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전쟁들도 대부분 다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 그럼 교황권이 떨어진다, 올라간다? 떨어진다. 교황권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십자군 전쟁이 1270년 무렵에 끝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 십자군 전쟁이 1270쯤에 끝나고 나서는 이미 교황권은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비뇽 유수가 나오게 되죠. 자,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 것은 1309년에 시작이 돼요. 이때부터 이후에 1377까지 가는데 굳이 쓰자면 자, 77까지는 가는데요. 즉, 이 로마의 교황을 프랑스의 왕이 아비뇽 자기의 프랑스 지역으로 불러서 이봐 교황 내 밑에 있어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교황이
프랑스의 영토 안에 있는 아비뇽에 가서 살았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아비뇽에 교황이 가 있어요. 그럼 이 로마가 지금 교황청 지역이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상당히 반발이 심하겠죠. 아, 아비뇽에 있는 교황은 가짜 아니냐. 저거 어떻게 저 사람을 우리가 교황으로 섬길 수 있겠느냐. 또 뽑아라. 그래서 결국은 또 교황을 또 뽑았어요. 그럼 교황이 지금 아비뇽에 한 명, 또 로마의 교황청에 또 한 명, 그럼 두 명이죠, 그죠? 이런 상태를 뭐라 그래요? 교회의 대분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아비뇽 유수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 교회의 대분열이 일어나게 됐고, 자, 이때는요, 상대가, 자, 교황은 누구다? 보니파키우스 8세. 네, 그 반대가 누구다? 왕이에요, 왕. 왕이 필리프 4세인데, 자, 필리프 4세라는 왕하고 교황하고 싸운 거예요. 여러분, 아까 여기 카노사의 굴욕은 누구랑 누가? 황제하고 교황이죠. 황제하고 교황. 누가 이겼어요? 교황. 자, 근데 여기 이쪽은요, 왕하고 교황이에요. 왕하고 교황. 누가 이겼어요? 왕. 왕이, 황제도 아니고 왕이 교황을 자기 밑에 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교회 대분열이 등장하게 됩니다. 즉, 여기 아비뇽 유수, 여기 같은 유수 보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 써볼게요. 자, 1309년에 아비뇽 유수가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자, 그 사이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바로 교회의 대분열이 벌어지게 되겠죠. 자, 교회의 대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가 분열됐기 때문에 이제는요, 이 뭔가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 교회 대분열 시기에 이 점점 교회가 힘이 떨어지고 있는 시기에요. 당시 위클리프나 후스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개혁 운동을 하려고 했어요. 자, 위클리프나 후스와 같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이 성직자에 대해서 관심을 줄 것이 아니라 신앙 자체에 관심을 둬야 돼. 우리가 성서를 가지고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나의 신앙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 뭐 성직자의 뭐 지위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때 위클리프나 후스와 같은 자들이 활동을 벌이게 됐어요.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걸 뭔가 종식시켜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이때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하게 되었고 결론을 내게 됩니다. 자, 콘스탄츠 공의회는요, 이제 세기가 바뀌어서 그 다음 세기로 흘러가요. 자, 1414년부터 18년까지 벌어지게 됐는데, 이 콘스탄츠 공의회에서는요, 교회의 대분열을 종식시키고, 자, 그리고 이때 이미 위클리프는 죽었어요. 죽어서 없고, 후스가 있는데, 후스를 결국은 이제 화형에 처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그 분란들을 종식시키려고 합니다. 이미 위클리프는 죽었지만 그 위클리프도 이단으로 평가를 내리게 되고요. 후스도 화형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 교회 세력이 점점 자기의 방향을 찾아가는가 싶었어요. 지금 뭔가 이 분열 상태가 종식이 되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자, 왜냐하면 자, 그 뒤에 아우쿠스부르크 화의가 나오죠. 여러분, 아우쿠스부르크 화의는요. 요거는 종교 개혁의 결과 나온 거예요. 뭐라고요? 종교 개혁이요. 자, 종교 개혁이 다시 나왔네요. 아까 방금 교회가 대분열한 다음에 그 뒤에요. 이걸 종식시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콘스탄츠 공의회라 그랬잖아요. 근데 콘스탄츠 공의회가 뭔가 이 분란을 종식시킨 것처럼 보였지만 원천적으로 그 근본적으로 교회 안에 깔려 있는 이 바닥 기저에 있는 그 부패라던가 그리고 이 교리에 대한 문제는 해결을 못했던 거죠. 자, 결국은 다시 종교 개혁이 벌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표시를 좀 해볼게요. 이쪽에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나 아니면 여기 보이는 베스트팔렌주야까지 이 사건들은 모두 종교 개혁에 대한 종교 개혁이 있던 시기에 등장한 사건들이에요. 자, 먼저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라고 하는 것은 루터가 제기했던 95교주 반박문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결국은 이 루터파를 인정해주게 되었던 것이 바로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였어요. 자,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는요, 연도를 써볼까요? 요거는 1555년. 요거는, 자, 1555년에 나오게 됐고요. 몇 세기죠, 지금? 16세기예요. 자, 종교개혁은 몇 세기다? 종교개혁은 대개 16세기부터 해서 17세기까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 종교개혁은 16, 17세기 무렵이고 지금 16세기에 루터파가 인정되는 아우크스부르크 화의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루터가 그냥 인정된 게 아니죠. 루터가 95교주 반박문을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파문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작센공의 집에 가서 성경책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고요. 이러면서 루터파가 많아지게 됐어요. 자, 그러자 슈말칼덴 전쟁이 벌어지게 됐고, 그 슈말칼덴 전쟁의 결과 이제 루터파가 이제 제후파, 그러니까 황제파를 이기게 되면서, 루터파가 황제파, 가톨릭을 믿는 황제파죠. 이 측을 이기게 되면서 결국은 아우구스부르크 화의가 나오게 된 거예요. 어느 파가 인정됐다? 루터파, 그죠? 자, 그리고 트리엔트 공의회가 나와요. 여기서 근데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트리엔트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여러 이 종교개혁, 그러니까 신교의 반발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 시기 속에서요. 사실은 이 트리엔트 공의회는 1545년부터 등장했는데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서 결국은 이 가톨릭 내부가 자기네 그 체제를 정비하게 됐거든요. 이것이 63년 무렵에 끝나니까 선생님은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두고서 적어봤어요. 자, 트리엔트 공의를 통해서 이제 교회 내부가 자기네 내부를 정비하게 됐어요. 자, 어떤 식이냐 하면, 자, 우선은 신교에서 말하는 것들 우리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각 지역이 성경책을 번역하고 있는데 자꾸 성경책을 번역하면 이 의미가 퇴색된다. 원래 원어로 된 성경책을 읽어야지 자꾸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게 되면은 원래 의미를 좀 바꿀 수가 있지 않겠느냐,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만 인정한다. 다른 건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때 교회 세력이요, 이 여러 가지 반발들을 조금씩 정리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어떤 게 나오죠? 이 당시에 이제 예수회, 로욜라의 예수회가 나와서 포교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나름대로 가톨릭 내부가 자기네 교리를 정비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의외로 모르는 게 바로 이 트리엔트 공의의 위치예요. 트리엔트 공의회는요, 시작했던 시기는 아우구스부르크 화의가 나오기 전이에요. 근데 마무리가 된 게 언제다? 아우구스부르크 화의 나온 그 다음이니까 선생님은 요 뒤쪽에다가 포인트를 두고서 적어본 거예요. 자, 트리엔트 공의회는 루터파가 개혁에 성공한 그 뒤에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루터파가 인정받기 위해서 활동한 그 무렵에 이것이 나온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근데 또 그 무렵에 요 시기에 칼뱅 역시 종교개혁에 뛰어들게 되죠. 자, 칼뱅파는 어떤 걸 강조해요? 칼뱅파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직업 소명설을 강조하면서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자, 직업 소명설과 예정설을 말했죠. 결국은 낭트 칙령이 언제? 1598년에 나오게 되면서 칼뱅파도 개인의 종교 자유를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보세요, 여러분. 아우구스부르크 화의가 어떤 것이에요? 아우구스부르크 화의는 여기서 자, 신교를, 즉 루터파를 인정한 것이고, 그 다음 또 여기 낭트 칙령도 칼뱅파를 인정한 거죠. 둘 다 신교를 인정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신교가 많아지게 됐어요. 이 신교파하고 이제 구교파가 싸우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사이식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 10번에 들어가는 거는 종교전쟁 중에서 특히나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요. 자, 30년 전쟁은 유럽이 거의 서유럽 지역이죠. 유럽이 나뉘어서 크게 구교와 신교로 나뉘어 싸웠던 전쟁이에요. 이 30년 전쟁 결과 1648년 베스팔렌 조약이 나오게 됐고요. 이 베스팔렌 조약에서 루터파, 칼뱅파가 모두 인정을 받게 되고 개인의 신앙의 자유까지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원래 구교를 대표하던 나라인 에스파냐에서 신교를 대표하던 네덜란드가 독립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종교개혁에서 이제 칼뱅파, 루터파가 모두 독립을 하게 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죠. 자,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시기적으로 알고 있어야 그래야 더 문제가 잘 풀리겠죠. 자, 지금 종교에 대한 이야기와 십자가 전쟁을 같이 다뤘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자료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올려둔 이 자료 여기 보게 되면 자, 여기에서요. 우선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등장하는 자료가 일단 어느 국가에서 언제쯤 나온 것인지를 파악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는 이것이 정확하게 어디인가를 알아야 돼요. 쌤이 그러니까 일부러 촘촘하게 냈다 그랬죠. 촘촘하게. 그러니까 촘촘하게 냈으니까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가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 자료는 여러분들이 의외로 많이 모르는 자료입니다. 가. 짐은 왕국 전체 협의에 의하지 않고는 군역 면제금과 왕실 비용을 국내에서 부과하지 않는다. 저 왕이 지금요, 협의하지 않고는 세금을 함부로 안 걷겠대요. 그리고 모든 자유민은 합법적 재판이나 국법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
자, 자유인에 대해서 뭔가 내가 함부로 안 할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요. 옆에다 하나씩 쓰면서 가볼게요. 자, 가는 마그나 카르타. 마그나 카르타라고도 하고요. 혹은 우리가 이거를 익숙하게는 대헌장이라고 알고 있죠. 대헌장이라고 들어왔던 그 자료, 즉 영국의 존 왕. 우리 수업 시간에 존 왕 할 때 별명이 뭐다? 실지왕이다. 땅을 잃는다. 땅을 많이 잃어가지고 실지왕이라는 별명이 있고요. 또 영국에서는요, 이제 이런 말이 종종 쓰인다 했었죠. 나 화장실 갔다 올게라고 하는 그 말이요. 나 존 보러 갔다 올게. 이런 말이 있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존 왕이 되게 좀 바보 같았다. 그리고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한테 교황은 태양이요 왕은 달이다. 왕이 달이래요, 달. 이걸 인정한 사람이 존왕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 대헌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왕이 쓴 거예요. 그럼 이게 시기가 언제죠? 존왕은 십자군 전쟁 시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 여기 옆에 써볼게요. 1215년. 이때 마그나 카르타가 나오게 됐어요. 그럼 13세기죠, 그죠? 그럼 계속 가볼게요. 자, 장미를 문장으로 하는 랭카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이 영국의 왕위 계승을 주장하며 전쟁을 시작했다. 자, 이 전쟁을 붉은 장미 가문과 흰 장미 가문의 전쟁을 해서 장미 전쟁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이 장미 전쟁, 요것은요, 자, 장미 전쟁이 나왔습니다. 이 장미 전쟁은 여러분,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선 백년 전쟁이 언제 나온 거죠? 백년 전쟁이 14세기에서 15세기에 걸쳐 있었죠. 쌤이 수업할 때 수능 특강 시간에 프랑스랑 영국이 서로 막 싸우다가 결국 프랑스가 이겼어요. 잔다르크 덕분에 이겼죠. 그런 다음에 영국 내부에서 야, 우리가 졌다. 그럼 우리끼리 싸우자. 이러면서 영국 내에서 싸웠다 그랬잖아요. 영국 내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게 돼요. 이게 바로 장미 전쟁인데요. 장미 전쟁은요, 15세기 중반 무렵에 나오게 된 것이고요. 이게 14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나오게 됐어요. 자, 요때 이 전쟁이 터지게 됐다. 언제? 1450년대, 80년대까지 나왔다. 15세기 무렵이에요. 자, 백년 전쟁이 14, 15세기, 장미 전쟁이 15세기인 거죠.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교황은 신의 용서를 확증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죄도 용서할 수 없다. 교황이 무슨 죄를 용서하냐. 신이 죄를 용서하는 거다. 그러면서 자, 교황이 모든 벌을 면제한다고 선언한다면 교황이 모든 벌을 면제한다고 선언한다. 이거 지금 면벌부 같은데요. 그죠? 면벌부를 지금 한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즉 진실로 회개한 그리스도 교도는 면벌부, 포인트 나왔어요. 면벌부가 없어도 징벌이나 죄에서 완전히 해방할 수 있다. 자, 지금 이거는요. 루터가 지금요 95개조 반박문을 제시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1517년에 루터가 이것을 비텐베르크 대문에 딱 붙였어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이 95개조 반박문이 붙으니까요. 이때부터 열심히 이제 토론이 나오게 됐죠. 이러면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된 것이에요. 1517년. 자, 몇 세기예요, 지금? 16세기예요.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콜럼버스는 중국의 칸에게 보내는 에스파냐 이사벨라 여왕의 국서와 동방견문록을 소지하고, 요건 여러분 연도가 제시가 돼 있네요. 쌤이 문제 낼 때 일부러 집어 넣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못 외우시더라고요. 1492. 자, 여러분 1492는요. 선생님이 약간 힌트를 줄게요. 한국사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팁을 좀 드리면 1492에서 딱 100을 빼세요. 그럼 1392. 1392는 조선 왕조 건국이에요. 그 다음에 그 1492에서 100을 한번 더 해보세요. 1592. 1592년은요. 임진왜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 연도는 같이 알아두면 좋은. 여러분들 어차피 한국사 하시니까 여튼 간에. 자, 그럼 가볼게요. 이때 드디어 콜럼버스가 항해를 떠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쉽네요. 자, 라 같은 경우는 누가? 콜럼버스가 활동한다. 가나다라는 콜럼버스다. 언제? 1492년에 떠난다. 이렇게 됐고요. 자, 그리고 마를 가볼게요. 이게 마가 아까 방금 우리가 처음 들을 때 봤던 구평에 나왔던 그 자료죠, 그죠? 하인리 5세가 지금 결국은 성직자에 대해서 성직자를 선출하고 서임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거. 요거를 작가가 인정한대요. 동의한대요, 그죠? 이거 뭐다?
보름스 협약이다. 자, 그러면 지금 마가 나왔어요. 마는 보름스 협약. 이거 언제라 그랬죠? 1122년 그랬죠? 그죠? 자, 그리고 바가 나왔네요. 자, 마지막이죠. 자, 이런 상황인데 위클리프가 어쩌니 저쩌니 한대요. 그러면서 위클리프가 교황을 비판하고 교회 개혁을 운운했대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교회가 분열된 상태에서 자꾸 교회를 개혁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교황이 두 분이나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뭐다? 교회 대분열 사태죠. 요걸 종식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 자료는요, 연도를 콕 집어 외운다기보다는, 자, 마지막 써볼게요. 바는 연도를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콘스탄츠 공의회를 열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 콘스탄츠 공의회가 열리기 전이다. 그 직전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분석이 끝났나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가부터 바의 적절한 위치를 고르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하나씩 볼게요. 자, 여기서 마그나 카르타 1215년이죠. 한참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간에 나오게 됐던 것이고요. 자, 마그나 카르타가 등장한 시기는 라틴 제국이 건설되었던 1204년보다 조금 뒤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가는 여기에 들어갈 것이다. 가를 여기 이렇게 적어볼게요. 가. 네. 가는 여기서 잘 보이겠네요. 가. 자, 가는 여기 들어간다. 마그나 카르타. 그죠? 자, 그리고 장미전쟁이 나왔어요. 자, 장미전쟁은요, 지금 15세기 중반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14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거의 한 30년에 걸쳐서 나오게 되었던 것이요. 그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지금 콘스탄츠 공의회가 언제였죠? 자, 콘스탄츠 공의회가 언제 1414년부터 18년까지 나오게 되었고, 아우구스부르크 화의가 1555년에 나오게 된 거니까 나는 어디 들어가야 되겠다? 나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다.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종교에 대한 게 주로 나와 있는데 갑자기 정치가 툭 튀어나오니까 이게 잘 분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연도를 외우세요. 물론 외우면 편하긴 편한데요. 그것보다 전체적으로 유럽이 종교개혁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 그때 한편에서 지금 이 영국은 왕이 다툼을 하고 있구나. 즉 당시 분위기가 점점 십자군 전쟁 이후에 교회 세력이 점점 실추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중요하게 떠오르다 보니 이제 영국은 서로 왕권을 차지하려고 싸우는구나. 이것을 전체적으로 마치 내가 신이 된 것처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보는 그 시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여기 지금 콘스탄츠와 아우구스부르크 화이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 받으시고 그다음 넘어가서 여기에 지금 루터의 95교조 반박문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건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다? 루터의 반박문은 지금 아우구스부르크 화이가 나오기 전이겠죠. 당연히. 그쵸? 그래서 요거는 쉽게 다라고 금방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라를 볼게요. 콜럼버스가 항해를 떠났어요. 1492가 돼 1492. 그렇다면 이것도 당연히 어디가 되겠다? 지금 15세기 후반 무렵이니까 요것도 어디가 되겠다? 여기가 되겠죠. 그죠? 여러 가지 나오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름스 협약 이게 우리 이번에 9평에 나왔던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이죠. 여기서 보름스 협약은 1122년으로서 요것은 자, 클레르몬 공의회를 통해서 십자군 전쟁을 결정한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는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쵸? 자, 여기. 그다음에 여기서 콘스탄츠 공의회, 아까 방금 마지막 나왔던 것이 이 교회 분열을 종식시키자라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콘스탄츠 공의회 직전에 등장한 자료이기 때문에 바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자, 됐습니까, 여러분? 자,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요. 각 자료들을 분석하는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때문에 잘 봐두시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은 촘촘한 십지선 두 번째 부분인데요. 여기는 여러분 선생님이 이 부분을 먼저 선지 분석을 해주고요.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사료 분석을 좀 꼼꼼하게 해가도록 할게요. 우리 그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은요.
지금 여기에서 다루는 이야기들이 주로 어떤 부분이냐면은 주로 봤을 때 이제 18세기와 19세기의 자유주의 이 부분이에요. 자유와 평등이 퍼져나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 분위기를 우리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기 파악부터 잘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그 시대에 등장한 자료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간에 먼저 자 1강에서는 이 자료에 대해서 이 연표에 대해서 먼저 보고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자료를 좀 더 꼼꼼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같이 가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봤던 베스트팔리안 조약 이것이 마지막에 있어요. 언제였죠? 자 이게 17세기 중반에 1648년 무렵이었죠. 자 그리고 그 뒤에 호국경이 취임했다 그랬어요. 어느 나라의 혁명입니까? 영국의 혁명이죠. 그죠? 영국의 청교도 혁명의 결국은 이 크로멜이 등장하게 됐고요. 영국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공화정이 나오게 되죠. 자, 크로멜이 등장하는 시기는 자, 1653년이었어요. 자, 크로멜이 등장을 하려면 어떤 사건이 중간에 끼어야 되죠? 여기 중간에 청교도 혁명이 끼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적어볼게요. 청교도 혁명. 청교도 혁명이 들어가야만 그래야 크로멜이 등장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크로멜이 호국경에 취임하기 전에 누가 사용을 당했을까요? 우리 찰스 제임스 했죠. 그죠? 자 찰스 1세가 사용에 처해지고 그 다음에 크로멜이 취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사이에는 찰스 1세를 처형한 것도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크로멜이 취임한 다음에 그 뒤에 크로멜이 너무 금욕적인 정치를 펼치고 독재적으로 나가니까 반발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크로멜이 죽고 그 크로멜의 아들이 그 뒤를 이어서 호국경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다시 왕정이 복고가 되죠. 왕정이 1660년에 복고가 된 다음에 자 그 뒤에요. 이 왕정이 다시 한번 또 이 자유주의를 누르게 됩니다. 자 그러자 명예혁명이 발발했어요. 명예혁명은요, 이 제임스 2세가 아들을 낳게 되면서 결국은 확 터지게 된 것이었는데 이것이 1688년에 명예혁명이 나오게 됐고요. 자 여러분,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명예혁명이 터지고 나서 그 다음 권리장전을 승인했나요? 아니면 권리장전이 승인되고 나니까 혁명이 된 건가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 권리장전이 들어간다. 권리장전. 자, 즉 제임스 2세가 폐위가 되고 1688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메리랑 윌리엄이 영국의 공동 왕이 됐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메리와 윌리엄에게 의회가 제출한 게 바로 권리장전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건 뭐냐면 권리청원과 권리장전의 그 내용을 보고서 이게 권리장전이구나. 이게 청원이구나. 구분할 수 있는 그 실력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자료에서 선생님이 연습을 시켜줄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가볼게요. 그 다음은 7년 전쟁이죠. 여러분, 7년 전쟁은요, 연도를 굳이 외울 건 없어요. 요거는, 자, 18세기에 등장해요. 18세기 중반에 나와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7년 전쟁은 들어는 봤지만 자세히 뭔지 모르죠, 그죠? 이게 뭐냐면 슐레지엔이라고 하는 주요 지역이 있어요. 이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근처에 있는 땅인데 이 땅을 가지고서 이 오스트리아하고 프로이센이 좀 싸우게 됐는데요. 이 싸움에 주변 국가가 이제 가담을 막 하게 되고 뭐 지원해주다 보니까 유럽이 둘로 나뉘어 싸우게 되었던 그런 전쟁이에요. 자, 이 7년 전쟁에서 영국이 돈을 좀 많이 썼어요.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영국에서 요걸 어떻게 메꿔보려고 자기의 식민지였던 미국에다가 세금을 되게 많이 매겼죠. 자, 이때 영국은 중상주의에 따라서 중상주의 입각해서 세금을 많이 매겼는데 결국은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요? 미국이 화가 났죠. 그죠? 왜 우리만 세금 많이 걷어요? 이러면서 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고 말했고 그러자 결국 영국이 세금을 많이 철회시켜서 차세만 남겼어요. 근데 그 차세도 싫다. 그래서 뭐가 나온다? 보스턴 차 사건이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너무 유명한 거라서 알아야 돼요. 그죠? 1773년에 보스턴 차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지금 선생님이 여기 앞에 크로멜, 명예혁명, 여기까지는 영국의 혁명을 다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어디가 나왔어요? 미국의 혁명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디가 나온다? 그 다음에는 이 미국의 혁명에 프랑스가 도움을 주려고 그래요.
프랑스에 가면 보니까 이 미국이 독립을 할 건가 봐. 그럼 미국이 아메리카가 엄청 큰데 미국이 독립을 할 때 내가 좀 돈 좀 주면은 그때 내가 좀 땅을 좀 얻지 않을까 생각해서 프랑스가 도와준 거예요. 이때 루이 16세가 자금을 지원해 주었다가 재정을 낭비하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이 낭비된 재정을 메꾸려고 3부회를 열어서 우리 같이 회의해가지고 세금 거둡시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3부회에서 귀족, 성직자, 그리고 평민, 제3신분이 평민이죠. 그죠? 시민들. 이 귀족과 성직자, 평민의 표결 방식이 문제가 되어 터진 게 뭐예요? 프랑스 혁명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니까 어떻죠? 자, 지금 영국이 먼저 혁명을 했어요. 이미 영국은 혁명을 했고 정치가 안정됐어요. 그러니까 뭐 7년 전쟁에 이제 지원했겠죠. 그죠? 그러다가 돈을 쓰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 미국의 독립에 도움을 줬던 프랑스가 또 혁명이 터지는 거예요. 자, 프랑스는요, 바스티유 감옥을 1789 이때 습격하게 되죠. 쌤이 지난번에 수업할 때 얘기했었지만 프랑스에 가면은요 1789라고 간판을 쓰는 카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자기네가 이 프랑스 혁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언제죠? 18세기 후반이에요. 그죠? 그러면 계속 이어갈게요. 1789. 자, 그러면 이제 저 사이에 바스티유 감옥 습격하고 그런 다음에 아마도 인권선언을 발표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는 인권선언이 시작이 되어서 결국은 이제 국민의회, 입법의회, 그리고 국민공회가 나올 거예요. 자, 국민공회 그럼 누가 떠올라요? 로베스피에르. 그죠? 로베스피에르는 계속해서 이 공포 정치를 통해서 이 프랑스 혁명을 급진적으로 끌고 나가다가 결국은 테르미도르의 반동으로 기요틴에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건 언제다? 자, 1794년에. 그러니까 사실요, 이 프랑스 혁명이 아주 오랜 기간 간 건 아니에요. 자, 이 바스티유 감옥 습격 다음에 한 5, 6년 정도를 이제 이끌어 가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결국은 로베스피에르가 공포 정치를 하다가 사형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로베스피에르 죽었어요? 그럼 어떤 정부가 나오죠? 7번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총재 정부. 근데 이 정부가 어때요? 무능해요. 무능하니까 나중에 누가 나왔다? 나폴레옹이 나왔다. 근데 나폴레옹이 등장해서는 황제가 되죠. 처음엔 통령정부라 그래서 자기가 이 민주주의 이념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것처럼 보였다가 나중에 결국은 투표를 통해서 황제가 됩니다. 자, 황제가 된 다음에 영국과 싸웠다가 졌어요. 영국이 미웠어요. 그래서 뭘 내려요? 대륙봉쇄령을 내리죠. 자, 여러분 이번에 대륙봉쇄령이 시험에 나왔어요. 19번 문제 기억하시나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령을 내린 것이 언제다? 19세기로 넘어갑니다. 1806년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때 내렸다가 결국은 러시아가 이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은 러시아를 치러 가죠. 모스크바 원정.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 나폴레옹은요, 그 뒤에 실패한 다음에 다시 한번 재기를 꿈꾸긴 하지만 결국은 몰락하게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나폴레옹이 완전 몰락한 다음에는 나폴레옹이요, 자,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성장했던 이 자유주의를 나폴레옹이 확산시켰거든요. 유럽 사회에다가. 나폴레옹이 사실은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자유주의를 퍼뜨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죽고 나니까 이제 제거가 되니까 결국은 다시 뭐가 나온다? 옛날처럼 할 거야 라고 하는 정통주의, 왕정 복고, 토지를 다시 보상해라, 영토 보상주의를 말하는 빈 체제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빈 체제는 나폴레옹이 제거가 된 다음에 그 뒤에 나폴레옹이 사라지고 나서 그 다음 나오죠. 1814년부터 나오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빈 체제가 뭘로 완전히 무너진다? 이 빈 체제는 오스트리아의 재상이었던 메테르니가 주도했던 것이었는데 결국은 여러 번 펀치를 맞아요. 이때 빈 체제가 그리스의 독립,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7월 혁명, 2월 혁명, 이 2월 혁명이라는 마지막 펀치를 빵 맞고 결국은 사라지죠. 자, 이게 언제예요? 1848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요, 이제 빈 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완전히 프랑스에서도 다시 한번 변화가 나오게 될 것이고 전 유럽적으로 변화가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빈 체제가 무너지면 어떤 것이 다시 퍼지냐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퍼져요. 자, 빈 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 링컨의 노예방 선언.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나오죠. 알렉산드르 2세, 러시아에서 농노해방 등등등이 나오게 되고요. 이탈리아나 독일의 통일 같은 것도 모두 빈 체제가 무너진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링컨의 노예방 선언은요, 언제? 1863년에 나오게 됐고요. 이 남북전쟁 도중에 나오게 되면서 결국 미국에서도 자유주의가 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정리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여기 등장하는 요 사건들, 크로멜과 그리고 명혁명은 영국의 혁명, 그 다음에 그 뒤에 미국 혁명이 나오게 되죠. 그죠?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나와요. 프랑스 혁명은요, 테르미드르 반동까지 들어가는 건데 그 뒤에 나폴레옹이 등장하죠. 나폴레옹이 등장해서 대륙봉쇄령 내렸는데 이 사람이 몰락하고 난다 뭐가 나온다? 빈 체제가 나왔고 빈 체제는 2월 혁명으로 완전히 끝나요. 그 다음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건 쌤이 지금 여기는 링컨만 적었지만 알렉산드르 2세의 농노해방, 이탈리아 통일, 독일 통일 이런 것이 쫙 나온다. 즉 19세기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확산되는 시기다까지 우리가 이 연표를 통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배운 내용들이요, 잘 상기해 두시고요.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료를 볼 거예요. 자료도요 반드시 읽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1강 수고 많았고요.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